1967년 3월 인도 델리, 스탈린의 외동딸 스베틀라나 알릴루에바가 소련 대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런 공표도 보호 요청도 없이 사라졌고 소련 외무부조차 그녀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방문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탈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죠. 이 길을 택한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끊기며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당시 스탈린은 그 이름 하나로 전 세계를 떨게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혁명을 완성했지만 곧이어 수많은 숙청과 강제노동, 공포 정치로 소련을 장악했죠. 수백만 명이 그의 이름 앞에 쓰러졌고 심지어 가까운 동지들도 그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포의 중심에서조차 스탈린은 딸에게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유년기부터 아버지에게 유독 애틋한 감정을 받았고 그 역시 딸에게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냉혹하고 침묵하는 독재자였지만 스베틀라나 앞에서는 놀아주고 편지를 보내고 무릎에 앉혀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 아버지와 딸의 평온한 시간은 너무도 일찍 깨지고 맙니다. 1932년 겨울 스베틀라나가 6살이던 해 그녀의 어머니 나데지다 알릴루에바가 갑작스럽게 자살합니다. 그녀는 스탈린의 정책과 성격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고 부부 사이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모스크바 크렘린 궁의 한 방에서 그녀는 자신의 권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 진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엄마가 급성 맹장염으로 죽었다고 통보했고 스탈린 역시 단 한마디 설명 없이 딸을 끌어안았을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스베틀라나는 하나둘씩 이상한 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한 명씩 사라져갔습니다. 외삼촌 파벨 알릴루에프는 수청당했고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던 유모도 친구도 믿었던 선생님들까지 반역자란 딱지를 붙인 채 비밀 경찰에게 끌려가거나 총살당했죠. 어머니의 죽음도 주변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실종도 그리고 아버지의 태도까지도 납득되지 않았죠. 그러다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 세상엔 너무 많은 거짓이 숨어 있었고 그 거짓이 당연한 듯 포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은 밤늦게 일어나 집안의 가구들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청당한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정리 작업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누구보다 따뜻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계속 그의 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름 하나로 모든 특권이 주어졌고 동시에 이름 하나로 모든 자유가 통제당했죠. 스탈린은 딸이 만나는 친구들, 연애관계, 심지어 전공까지 간섭했으며 정치적 이탈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한 남자, 유대인 작가 알렉사이 카플레르는 스탈린의 눈밖에 났고 곧바로 시베리아 유영지로 끌려가 버립니다. 스베틀라나는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를 마음속으로부터 한 번 더 거세게 밀어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스탈린은 1953년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이후 스베틀라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와 결혼하든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 늘 따라붙은 꼬리표는 스탈린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여러 번 했고 자녀도 있었지만 정착은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꿈꾼 건 정치도 명예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그림자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 무렵 그녀는 인도에서 한 지식인 남성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스베틀라나에게 큰 정신적 위안이 되어주었지만 불행히도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언을 따라 유해를 겐지스강에 뿌리기 위해 인도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평생 단 한 번뿐일 도망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소련 대사관에 유골함을 반납한 뒤 곧장 미국 대사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언하듯 말했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딸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 그녀는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이자 제국의 이름을 등지고 서방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소련 역사상 최고위급 인사가 서방으로 망명한 사건이었고 전 세계 언론은 이를 세기의 배신으로 다뤘죠.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유일한 해방이었습니다. 1967년 3월 6일 전 세계 주요 신문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이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스탈린의 딸 미국 망명,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르몽드, 그리고 타스 통신까지도 충격에 휩싸였고 한 사람의 이탈이 전 세계 이념전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스탈린의 딸이 서방을 선택했다는 것은 소련 체제의 도덕성에 일종의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고 동시에 서방 세계에는 엄청난 선전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망명을 받아들인 후 그녀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했고 안전한 공간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 곧이어 미국 CIA는 그녀의 망명 과정을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냉전의 도덕적 우위는 미국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기자들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련은 더 이상 자신이 속할 곳이 아니며 그곳에선 자신의 정신이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요지였죠.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아버지를 완전히 저주하지도 찬양하지도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했고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녀는 환영과 불신,
동정과 냉소가 뒤섞인 시선을 받게 됩니다. 망명자는 늘 정치적 상징이 되기 마련이었고 스탈린의 딸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어떤 평범한 삶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망명 이후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회고록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고록은 발간되자마자 전 세계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며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공포정치를 비판하면서도 그가 한때는 자신에게 따뜻한 존재였음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 이중성이 자신에게 어떤 혼란을 남겼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그 솔직함이 미국 내 반공 강경파들에게는 불쾌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소련 측에서는 더한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소련 정부는 그녀를 국가 반역자로 규정했고 그녀의 자녀들, 특히 소련에 남아있던 아들과 딸은 철저히 감시와 고립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미국에서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그 상대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손자인 건축가 윌리엄 피터스였습니다. 이 결혼은 언론에 또다시 대서특필되었고 공산주의자의 딸이 미국의 건축 명가와 결혼했다는 제목이 기사마다 휘날렸죠. 그러나 이 결혼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생활 환경, 문화적 충돌, 스베틀라나 특유의 불안정함이 겹쳐지면서 그녀는 곧 미국 사회 내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망명 직후 받았던 관심과 지원은 사라졌고 그녀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닌 사람이 되었죠. 그러다 1980년대 초반 스베틀라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다시 소련으로 귀국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망명자에서 다시 귀국자라니 언론은 또 한 번 술렁였고 이 결정의 배경을 두고 온갖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그녀가 밝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소련에 남겨진 자식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고 더는 외국에서 외롭게 죽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소련으로 돌아가 이제껏 떨어져 살았던 자녀들과 조심스럽게 재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말 그대로 시간의 깊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장성했고 그녀에 대한 감정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국가의 감시 아래 살아가며 외롭게 자라난 그는 어머니를 다시 만났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권력이 그녀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KGB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녀가 외국과 연락하거나 서구 언론에 접근하는 일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귀국 당시엔 자발적 복귀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다시 금이환영화 죄수처럼 통제 속의 삶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그 땅에서 더는 살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기억이 남아있던 거리들, 크렘린 궁의 풍경, 어머니가 죽었던 집의 창문들, 이 모든 것이 무언의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점점 다시 예전처럼 외로워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두 번째 망명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녀의 재입국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그녀를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언론 역시 더 이상 화제성 인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는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 일리노이, 뉴저지 같은 작은 도시들을 떠돌며 끝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삶으로 남습니다. 소련에도 미국에도 공산주의에도 자본주의에도 스탈린의 유산에도 스탈린의 반대자들에게도 그녀는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라나 피터스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말년에 그녀가 남긴 이름 라나 피터스는 스탈린의 유산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인터뷰에서 나는 나 자신으로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수십 년의 부유 끝에 스베틀라나는 2011년 미국의 한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향년 85세. 그녀는 여권의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 라나 피터스로 세상을 떠났죠.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이름, 어느 체제에도 녹아들지 못한 인생. 그리고 이 모든 서사의 중심에 남는 질문 하나. 스탈린은 과연 그녀의 망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이미 죽고 없었지만 소련 권력 내부는 이 망명이 그 자신에게 보내진 가장 늦은 복수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기엔 그가 남긴 흔적이 너무 컸고 그를 끝내 사랑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은 지울 수 없었죠. 그녀가 직접 쓴 회고록에서 그녀는 아버지를 잔인한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고 모순적인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유일하게 애정으로 바라봐주던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녀의 삶조차 정치적 도구로 삼았던 인물이었죠. 이 이중성은 스베틀라나 자신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피해자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 가해자의 피를 나눈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한 사람은 어디까지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가?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어떤 체제 아래 놓였는지 이 모든 것이 결정된 채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조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베틀라나 알릴루에바는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해본 사람이었습니다. 망명, 귀국, 개명, 종교, 글쓰기, 침묵. 그러나 그녀는 끝내 진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진 못했죠. 그녀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그 삶은 우리에게 결코 조용히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